네, 주주치나 오늘의 주제는 국민 재테크였던 펀드의 몰락입니다. 국민 재테크. 그러니까 사실 한때 재테크한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냥 펀드를 통해서 하는 게 당연하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각자 뭐 기억나는 펀드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007년 10월에 가입했었던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는 펀드일 텐데 제가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 처음 하고 첫 가입한 펀드였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다들 아시겠지만 수익률은 1년 만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면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영천 기자는? 뭐 저는 사실 제가 펀드에 가입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아, 그렇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가까운 친척분께서 브릭스 펀드에 가입을 하셨다가 본인 표현에 따르면 이제 호화 유럽 여행 3번 정도 다녀오셨다 집에서 아, 방구석에서. 방구석에서 유럽 여행 3번 정도 간 돈을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날라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굉장히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그러니까 펀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경험이 이제 대체로 안 좋은 기억들이라는 것만 봐도 아, 사람들이 이래서 펀드 안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근데 실제 숫자로 봐도 많이 쪼그라들었나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이 ETF를 제외한 이 공모펀드 순자산이 2021년에 211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197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숫자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이게 사실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기간에 ETF는 52조 원에서 78조 5천억 원으로 늘었거든요. 사실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ETF의 성장과 그다음에 공모펀드의 하락이 거의 반비례하는 지금 모습을 그러네요.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MMF,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를 추가로 제외하면, 그러니까 순수 공모펀드 시장 규모가 2020년에 102조 원, 그다음 2021년에 107조 원, 그리고 작년에 101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식시장 뭐 이렇게 등락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 거죠. 사실 이 규모 자체도 ELB나 ELS 같은 파생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제외하면 작년에 공모펀드 시장이 29조 원밖에 안 됐다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공모펀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의 한 30조 정도 네. 수준밖에 안 되는 아마 채권도 다 포함할 한 거일 텐데 너무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는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 펀드에 대한 쓰라린 추억들이 한몫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실 그 공모 펀드들도 한때는 라떼는 말이야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사이트 펀드를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그 흥행했던 펀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봉주르 차이나라는 아주 이름도 너무 예쁘죠. 봉주르 차이나. 공차. 예전에는 이제 신한 BNP 파리바였죠. 여기 이제 그래서 봉주로군요. 네, 2004년에 설정된 펀드고 당시 이제 해외 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미미했던 때였는데 중국이라는 투자처를 소개하고 발굴해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한 해를 돌아보면 당시에 수익률이 64%가량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 넣었으면 연말에 1억 6,400만 원이 돼 있으니까 뭐 웬만한 테마주 못지않게 그렇네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네. 실제로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고 봉주르 차이나 덕분에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차이나 펀드들을 내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해외 펀드들이 인기를 끌면서 인사이트 펀드가 나왔던 것이고 근데 이런 펀드들이 결국에는 다 말로가 좋지는 않았죠. 네. 제가 가입했던 인사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저는 2009년도에 판매를 했는데 네. 이제는 웃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웃지 마. 그 인사이트 펀드 같은 경우 제가 2년 만에 판매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정말 반토막으로 판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이너스 48%에 제가 판매를 했었고요. 당시에 뭐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펀드에 잘 가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속으로는 저도 경제지 기자인데 아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당시 그 펀드 열풍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펀드가 2007년 10월 달에 나올 때 제가 번호표를 뽑고 줄 서서 창구에서 가입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간신히 했어요. 마감하기 얼마 전에. 네. 네. 다들 하려고 하니까. 네,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이 펀드 수익률도 문제였지만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수수료 그리고 운용 보수 문제였거든요. 당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떼간 운용 보수만 1.5% 순수하게 운용 보수만이에요. 거기에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뭐 각종 판매 수당 이런 거 다 합치면 물론 펀드마다 클래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략 4%에서 4.5% 수준.
말도 안 많이 되네요. 뜬다. 1,000만 원을 내가 가입을 하면은 45만 원을 네. 수수료로 바로 떼가는 구조였었던 것이죠. 지금 평균적으로 한 1%대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4%도 없어서 못했던 그런 펀드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이 그러고 나서 2년, 3년 뒤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40%, 50%가 된 것을 보고 근데 내 펀드는 이렇게 손실이 났는데 물론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하더라도 마이너스 50%의 수익률을 보고 그것을 환매할 때의 기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이죠. 더군다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당시 운용 보수로 떼간 돈이 3년간, 그러니까 2007년, 8년, 9년 딱 3년 동안 떼간 운용 보수가 1,900억 원이라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수수료 이익만 1,900억 원. 투자자들은 피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운용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이것이 납득이 잘 안 되는. 아마 저 같은 개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다시는 펀드 안 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공모펀드를 왜 안 드세요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운용 보수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모펀드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봐도 혹은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봐도 크게 수익을 내야 될 만한 인센티브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펀드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운용 성과가 아니라 펀드 규모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성과가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해도 어쨌든 뭐 돈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성과보다는 좀 마케팅이나 어떤 판매사 영업을 통해서 펀드 규모를 늘리려는 뭐 이런 데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객을 하려다 보니까 당시 트렌드를 너무 막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시장이 뜬다면 차이나 펀드가 뜨고 브릭스 시장이 뜬다면은 브릭스 펀드가 뜨고 이런 식의 당시 트렌드에 휩쓸리다 보니 사실 그 트렌드라는 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그 트렌드가 졌을 때, 거품이 꺼졌을 때는 굉장히 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그 인사이트 펀드, 뭐 차이나 펀드, 브릭스 펀드들도 다 그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수료 문제, 이거는 저도 이제 예전 기사나 최근 기사들 보면 아직도 댓글창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얘기, 뭐 양아치들. 나는 손실 봤는데 네. 넌 가져가냐. 그것도 사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수익률이 낮은 것도 사실 좀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이제 코스피 상승률보다 이게 높은 수익을 거둔 공모 펀드가 전체 1,300개가 공모 펀드가 있으면 그 중에 325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 중에 1개 꼴인 거죠. 그마저도 이게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자유롭게 구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액티브 펀드 수익이 더 저조한데요. 수익률 상위 50개 상품 중에서 액티브 펀드가 38%,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 비율이 62%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체 공모 펀드 상품 비중을 보면 액티브 펀드 비중이 8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는 액티브 펀드 비중이 압도적인데 수익률 상위 상품들을 뜯어보면 오히려 액티브 펀드 비중이 훨씬 낮은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코스피나 뭐 코스닥 지수 추종하는 그런 ETF랑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예전에 했던 뭐 브릭스 펀드나 차이나 펀드나 이런 그런 공모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 또한 비슷한데요. 지난 20년 동안의 수익률 통계를 저희가 한번 보니까 95%의 펀드가 액티브 펀드 기준으로 해서요. 지수 대비 벤치마크를 지수로 했을 때 95%는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100개의 펀드가 있으면 5개 펀드만 20년간 평균적으로 이겼다. 이긴 게 특별한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는 거다. 공모 펀드는 사실 사람이 운영하는 것인데 사람이 인덱스를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것들은 대부분 운용 보수가 낮고 선취 수수료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수수료는 저렴하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중국 시장이 뜨는지 베트남 시장이 뜨는지 막 이런 거를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하나의 컨셉만 정하면 됩니다. 네. 내가 지수를 추정하겠다. 나는 반도체를 추정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ETF가 일반 액티브 공모 펀드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크게 보면 이게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냐 없냐에 좀 더 큰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글로벌 흐름으로 보면 시장이 효율적이 되면서 사람이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을 보면 공모펀드 시장이 진짜 너무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운용 보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같은 성과를 낸다면 좋기는 하지만 이 공모펀드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너무 보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는 공모펀드 시장에서 다 떠나가는 이런 흐름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똑같이 펀드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사모펀드는 오히려 운용 보수를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물론 회사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 2%로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뭐 7% 운용 보수를 넘겼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2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7%를 넘기면 그 넘어간 수익률의 넘어간 수익률의 20%. 20%를 네. 그렇게도 하는군요. 네,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든 수익을 더 많이 내서 그렇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더 열심히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그 동기가 생기잖아요. 정말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수익률을 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운용 보수가 적은 게 좋긴 하겠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운용 보수가 너무 낮으면 보험 펀드 매니저들이 더 높은 운용 보수가 있는 것으로 이탈을 하고 그러다 보면 공모펀드 시장은 더 수익률이 나빠지고 좀 이런 악순환이 벌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보면 요즘 워낙 이제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투자 상품의 종류가 많아진 것도 굉장히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뭐 개별 주식을 한 사람도 있고 ETF도 있고 뭐 파생 상품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ELS, ELB.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종류가 펀드 이외에도 여러 선택지가 생겼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 코로나 시기를 전후해서 특히 개인들의 뭔가 투자 성향 그런 투자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뀐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펀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해놓은 거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그거잖아요. 근데 ETF만 해도 내가 원하는 분야 뭐 예전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뭐 곡물이나 원자재, 뭐 금 이런 것까지 이제 전부 다 ETF가 담고 있고,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는 방식. 예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공모 펀드와 ETF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전 대척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ETF의 성장과 펀드의 성장이 반비례하는 거는 그런 뭔가 성향 차이도 조금 비롯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은 그러면 공모 펀드는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는데 영창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금융당국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포함됐던 게 뭐 대표적인 게 성과 연동형 뭐 운용 보수를 도입한다. 그다음에 투자 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다음 뭐 인덱스 펀드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뭐 소규모 펀드를 뭐 정리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내놨는데요. 뭐 실제로 얼마 전에 신한자산운용인가 여기서 이제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운용 보수 달라지는 이 성과 연동형 공모 펀드를 국내 처음으로 출시를 했죠. 이거 재밌더라고요. 보면 보수가 뭐 처음 1년간은 0.45%인데 직전 1년 성과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보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4.5%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보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4.5%를 상회한다. 이러면 보수가 0.45%에서 0.9%까지 오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놔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에 대해서도 트라우마가 있고 저희 주주들 입장에서 조금 합리적인 제도가 생긴다면 또 글로 갈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좀 최근에 재밌는 펀드 구조가 있었던 게 이 공모펀드 시장에서 이제 이제는 완판이라는 게 없는데 최근에 VIP 자산운용이라고 거기가 공모펀드를 내놓자마자 하루 만에 완판이 돼서 되게 화제였는데 굉장히 재밌게 구조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실이 날 때 마이너스 10%까지는 VIP 자산운용이 다 손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펀드에 투자자 돈도 받고 그리고 VIP 자산운용의 돈도 받는데 손실이 날 때는 VIP 자산운용의 돈만 쪼그라들고 마이너스 10%까지는 그리고 수익이 날 때는 플러스 15%까지는 이 투자자 돈들만 불어나는 거예요. 15% 이상으로 수익이 나면 VIP 자산운용도 같이 보수도 가져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서 또 인기를 끌기도 했더라고요. 그 약간 ELS의 그 녹인 베리어처럼 그런 식의 뭔가 장치를 설정을 해놓은 거네요. 그만큼 이제 운용사가 우리는 수익을 이만큼 내지 않으면 우리도 돈을 못 가져갑니다 라는 거에 대한 좀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저도 ETF 좋아하는 건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ETF를 다 공부해서 막 난 이 투자하고 뭐 난 이 저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 판단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너무 추락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도 전문가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운용업계에서도 펀드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시키려는 이런 식의 구조를 좀 많이 들고 나와서 이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요. 공모펀드 상장을 ETF처럼 하는 걸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ETF가 지금 인기를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네. 펀드는 가입하려면 창구 가서 상담해야 되고 온갖 뭐 그 서류 작성해야 되고 이게 너무 번거롭다 이거죠. 그리고 또 오늘 가입했는데 오늘로 바로 그 기준일이 설정되는 것도 아니야. 이틀 있다가 설정이 되고 팔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타이밍도 조금 늦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리고 또 세제 부분도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를 들면 채권을 매매하면 채권을 100만 원어치 사서 채권 가격이 올라서 105만 원에 판다. 그러면 5만 원에 대한 차익은 세금이 붙지 않고요. 단지 내가 갖고 있었을 때 이자가 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냅니다. 근데 지금 펀드 같은 경우는 차익을 실현했을 경우에 그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고 보유하고 있었을 때 세금도 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낸다. 네.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에는 수익이 나야지 뭐 세금도 그렇고 뭐 맞아요. 보수도 그렇고 그렇죠. 뭐 수익 많이 나면 뭐 세금 많이 내죠. 뭐. 여러 가지 펀드들 얘기 저희가 했지만요. 그런 펀드들이 만약에 뭐 60% 70% 수익이 나서 내가 한 뭐 몇 퍼센트 주는 건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났는데 내가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준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떠냐? 우리가 잘 아는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 같은 경우 그 마젤렌 펀드라는 아주 전설적인 피델리티의 유명한 펀드였는데 이게 23년 동안 이 마젤렌 펀드가 운영이 됩니다. 피터 린치가 운영을 하면서 연간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해서 29%였고 누적 수익률은 2,700%가 넘었습니다. 저 가입할 수 없나요? 안 되나요? 1990년에 끝났어요. 워렌 버핏도 유명한데 그 벅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올린 수익이 1965년부터 2022년까지 58년 동안 몇 퍼센트 같아요? 누적으로. 아까 피터 린치는 2,700%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378만 7,464%. 378만 네. 퍼센트. 그 물론 이건 복리이기 때문에 59년간 계속 누적해서 쌓인 것이고 연간으로 하면은 20%가 조금 안 돼요. 그래도 20%. 와, 그렇군요. 네, 당시 그럼 그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9.9%였으니까 지수 대비해서 벤치마크 했을 때도 2배 이상 수익이 난 것이죠. 네. 꼭 전설적인 투자자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을 꾸준히 이길 수 있는 펀드 매니저가 우리 시장에서 나온다면 스타 펀드 매니저가 나온다면 아까 나수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유인책에 따라서 좋은 인력들이 펀드 매니저로 가서 그 사람들이 꾸준히 오랫동안 수익을 낸다면 이 수수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308만이라고 하셨나요? 378만입니다. 378만. 그럼 저는 수수료 엄청 주죠. 그 59년 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 워렌 버핏밖에 없지 그렇죠. 않을까. 네. 네. 찰리 먼거랑 그러니까 결국은 좀 투자는 누군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회사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자산운용업계도 사실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투자자들도 좀 그런 신뢰를 주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돈 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펀드가 남한테 돈을 맡기고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주는 구조라 하더라도 본인이 발품을 팔고 펀드 매니저의 철학을 보고 누적 수익률과 앞으로의 투자 대상을 다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주변에서 야, 이 펀드로 돈 벌었으니까 나도 좀 사보겠다. 요거는 그냥 테마주 사는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제2의 브릭스 펀드가 나오고 뭐 인사이트 그렇게 되면 펀드 인사이트 기억을 펀드가 마무리가 인사이트 펀드가 좀 씁쓸하네요. 네. 많은 여러분들도 인사이트 펀드 말고 좀 좋은 펀드들로 좋은 추억들이 다시 쌓였으면 좋겠어요. 네. 네.